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생활 속의 인문학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호건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 가져오셨나요? 예, 오늘은 품위와 품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네. 사람이 갖추어야 될 위엄이나 기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품위와 품격입니다. 그러니까 품위와 품격은 동의어처럼 사용되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구분하면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예. 품위란 직품과 지위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위나 자리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지를 뜻합니다. 예. 예컨대 어린아이가 소변이 급해서 화단에 실례를 해도 그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거나 당사자에게 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가 술에 취해서 길가에 노상방뇨를 하면 품위에 큰 손상을 입게 되죠. 예. 이처럼 품위는 당사자의 직위나 자리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이 다릅니다. 반면 품격은 자리나 지위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인격이나 성품에 의해서 드러나는 수준이나 기품을 말합니다. 품위는 자리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네. 품격은 개인이 가진 인격이나 성품에 의해 결정된다. 네, 예. 맞습니다. 예. 품위와 품격은 그걸 판단하는 주체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품위는 대체로 타인에 의해서 평가되는 지표입니다. 타인이 보기에 지위나 행동 거지에 차이가 있으면 품위를 잃게 되죠. 예. 하지만 설령 지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더라도 남들이 보지 않는다면 품위 손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예컨대 노상방뇨를 했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면 품위가 하락하는 일은 없겠죠. 그죠? 이와 달리 품격의 판단 주체는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품격이란 남들이 보든 보지 않던 스스로 쌓아가는 그 무엇이거든요.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이란 책에서 품위는 다른 사람의 정언에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적었는데요. 번역상의 문제인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의 정언에 좌우되지 않는 건 품위가 아니라 품격입니다. 그러니까 품위는 실추될 수도 있지만 한번 쌓아놓은 품격은 떨어지는 법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뭐 품위보다 품격이 더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품위와 품격은 그걸 유지하는 비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위의 기준은 직위나 자리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직위가 높을수록 품위를 유지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러겠네요. 그죠? 때문에 어떤 조직에서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품위 유지비를 책정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반면에 품격은 유지하는 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품격 유지비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감안해 볼 때 고위직이 아닌 저같이 평범한 사람에게는 품위보다는 품격이 더 중요합니다. 품위는 자리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면 네. 품격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사람의 품격을 알 수 있는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가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이덕무 선생은 이목구심서라는 책에서 가난에도 수준이 있다면서 이렇게 적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최상의 사람은 가난을 편안하게 여긴다. 그 다음은 가난을 잊어버린다. 최하등의 사람은 가난을 부끄럽게 생각해 감추거나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을 호소하다가 가난에 짓눌려 끝내 가난의 노예가 되고 만다. 또한 최하등보다 못난 사람은 가난을 원수처럼 여기다가 그 가난 속에서 죽어간다. 그러니까 선생에 따르면 가난을 대하는 수준에도 4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예. 최고의 단계는 가난을 편안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해도 전혀 구애됨이 없고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빈하더라도 전체적인 삶은 누구보다 풍요롭습니다. 그러니까 가난 속에서도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인데요. 예컨대 무소유를 주장했던 법정스님이나 빵과 물만 있으면 신도 부럽지 않다고 주장했던 에피쿠로스 정도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남들이 보기엔 가난해 보이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빈곤이 자기 삶과 행복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들은 부자 앞에서도 기가 죽거나 비굴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애초부터 부유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부자나 부유함이 그다지 중요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하겠는데요. 네. 이 같은 경제에 이르기가 쉽지가 않죠. 맞습니다. 저도 그 단계는 되게 그저 아무나 도달할 수 없는 네.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이제 하등으로 분류되는데요. 가난을 부끄럽게 생각해 감추거나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을 호소하다가 가난에 짓눌려 사는 부류인데요. 이들은 부유함을 동경하고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감추거나 숨기려 하고 때로는 허세를 부려서 위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보다 못한 네 번째는 가난을 원수처럼 여기다가 그 가난 속에 죽어가는 부류인데요. 이들은 가난한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만 하다가 그 가난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결국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품격을 잃지 않은 상태라고 본다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가난하면서 동시에 품격도 없는 상태.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품격은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또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고도 품격을 알 수 있는데요.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라는 가옥 안에 인간은 거주한다. 언어는 존재자를 지배하는 도구로서 우리의 한갓된 욕구와 경영을 위해 헌신한다. 사람들은 흔히 인간이 언어를 지배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이데거는 그 반대라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어가 존재자인 인간을 지배하고 개인의 욕망이나 욕구를 드러내기 때문에 인간 존재의 본질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드러난다는 예. 입장입니다. 예컨대 이런 경우죠. 어떤 사람이 모처럼 학교 동창을 만났는데요. 대뜸 물어보는 말이 어디 사느냐, 아파트는 몇 평이냐, 전세냐 자가냐 연봉은 얼마냐 등등만 물어본다면 그 사람의 품격이 그리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범속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에서 사람의 내면이 많이 드러나죠. 네, 맞습니다. 다 드러나진 않지만 상당히 많이 드러납니다. 맞습니다. 예. 철학자 비트겐슈타인도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나의 언어의 한계들은 나의 세계의 한계들을 의미한다. 예. 사람들은 흔히 세계를 눈으로 관찰한다고 생각하지만 언어로 포착되지 않는 세계는 자기 세계가 아닙니다. 예컨대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존재 상태와 실존 상태를 구분하거든요. 존재란 놓여진 상태로 사는 걸 말합니다. 네. 실존이란 바깥을 향해 자신을 내던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때 실존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실존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 이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컨대 직장을 다니다가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자신의 오랜 꿈에 도전하려는 사람을 보고 무모하다,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세계 안에는 실존이란 개념 자체가 없고요. 실존하는 삶은 그의 세계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언어의 한계가 세계의 한계라고 지적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가 속한 세계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품격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듯이 사람은 품격이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기 마련입니다. 네. 품격이 좀 너무 다르고 차이가 나면 관심사도 가치관도 취미생활도 다르기 때문에 자주 어울리기 어렵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친구를 제2의 자신이라고 표현했는데 매우 타당한 말이지 싶습니다. 네. 요컨대 친구의 행동 거지와 어느 수준을 보면 당사자의 품격도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친구도 가려서 사겨라 네, 그런 말씀하셨었나요? 네, 많이 했습니다. 그죠? 또 한 가지 품격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평소에 읽는 책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조론으로 유명한 영국 작가 세무엘 스마일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읽은 책으로 그 사람의 품격을 알 수 있다. 사귀는 친구로 그 품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품격은 개인에게 내재한 인격이나 성품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의 수준이 곧 품격의 수준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데요. 사람들은 흔히 상대방의 외모나 복장을 보고 그 사람의 수준을 가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다지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외모나 거칠에는 좋은 옷이나 명품으로 치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생각은 꾸미거나 포장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해서 거칠에보다는 생각을 읽어야 상대방의 품격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간에서는 생각이라는 게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책은 저자의 생각을 담은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책 속에는 저자의 생각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책을 읽은 독자는 저자의 생각을 알 수 있죠. 예. 이런 의미에서 책은 저자와 독자의 정신세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훌륭한 저자의 생각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따라서 상대방의 품격을 알고 싶다면 평소 어떤 책 읽으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좋습니다. 또 아울러 자신의 품격을 높이고 싶다면 평소에 좋은 책을 읽는 습관 이런 걸 들이면 좋겠죠. 그러면 되겠군요. 생활 속의 인문학 오늘도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